네, 지금 북극은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무대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유일의 원자력 쇄빙선 함대를 앞세워 북극해를 요새화하고요. 미국은 알래스카를 중심으로 군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중국까지 빙상 실크로드 전략으로 가세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올해를 북극 항로 시대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요. 컨테이너선 시범 운항과 차세대 쇄빙선 건조를 본격화합니다.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는 북극 항로의 가치와 강대국들의 군사적 동향 그리고 우리의 대응 전략까지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이 북극 항로라는 게 어떤 구간인지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이게 북극 항로하면 큰 하나의 길 같지만 네. 하나의 길이 아니잖아요. 지금 북극 시대는 세 번째 근대 이후에 세계 교통 물류의 충격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에즈 운하하고 파나마 운하죠. 이걸 통해서 대륙을 뚫는 이제 루트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북극에는 평균 1에서 한 3, 4m 얼음이 항상 얼어 있거든요. 그 얼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극복하기가 어려웠죠, 그동안. 보면은 이제 머릿속으로 북극하면 생각할 때 지금 그린란드, 캐나다, 알래스카, 러시아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거든요. 가운데는 비어 있고. 말씀드렸던 북극의 얼음이 문제인데 항로는 많죠. 지금 땅이 없으니까 어딘 다 갈 수 있죠. 얼음을 극복하면. 근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땅 쪽에, 네. 해안 쪽에 붙어 있는 항로들이 유리하고 그렇게 보면 딱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 러시아 쪽 해안을 통과하는 루트가 하나 있고 반대쪽 캐나다 쪽을 통하는 항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를 통하는 항로가 있죠. 근데 가운데는 아무래도 어렵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제 캐나다 쪽을 북서 항로, 그다음에 러시아 쪽을 북동 항로라고 그러는데 캐나다 쪽은 해류의 특성상 얼음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쇄빙선으로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캐나다 쪽 항로 쪽은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아니면은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북동 항로, 네. 러시아 연안을 지나는 항로, 요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북극 항로 할 때 바로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북극의 가치가 커지다 보니까 무분별한 개발, 군사적 충돌을 막자 이런 장치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 1996년에요. 8개 북극권 국가가 모여서 설립한 북극 이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평화로운 공존 방법을 모색하면서 안전핀 역할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거의 식물인간 같은 작동 불능 상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깨졌죠. 깨진 왜냐면 거예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제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북극권 8개 국가가 여기 보시면 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 이런 8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최초에는 잘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의장국도 맞고 이렇게 다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북극의 환경 보호도 좀 하자. 북극곰도 좀 살리자. 북극에 있는 그 원주민도 좀 살려보자. 네. 그게 있는 어떤 지역의 역사를 좀 보존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와 이런 어떤 역사의 어떤 그런 보고로서 이제 뭐랄까 우리가 하나의 어떤 지켜야 될 어떤 유산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됐느냐. 근데 속셈은 다 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90년, 91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냉전이 끝나버리잖아요. 끝나버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적인 어떤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곳이었지만 그런 것들이 해제되면서 이런 북극권을 좀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해보자 하면서 북극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22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나머지 7개 국가가 러시아를 보이콧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북극 항로에서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리적 특성에서 러시아인데 걔네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보이콧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죽느냐 사느냐의 어떤 전쟁으로 돌입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북극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활동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네. 북극이 이제 지구 최후의 자원 창고라고 해요. 그냥 북극 얼음이 많다라는 그런 이미지에 떠나서 게다가 또 황금 항로라고도 부릅니다. 북극의 경제적 가치를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지금 나오는 숫자들은 다 의미가 없죠. 왜요? 왜냐하면 지금 석유의 13%다, 가스의 30%다 제대로 탐사가 안 됐거든요. 아직도 정보를 그럼요. 못해요. 그러니까 초기 조사의 결과인 거지 이게 다는 아닌 거죠. 특히 이제 남극 같은 경우는 대륙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륙이니까 이 경제적 가치, 그다음에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판단해서 우리도 세종기지 있잖아요. 네. 모든 나라들이 그 남극 개발권에 투입이 됐는데 북극은 이제
남극과 다르니까 모든 면에서 남극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탐사가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남극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경제적 가치는 제가 보기에는 북극의 잠재력의 극히 일부분이다 볼 수가 있고, 지금 확실한 건 이제 지금 유럽에서 아시아를 잇는 항로가 대략 한 40%가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40%가 아니고요.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수에즈운하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지정학적인 화약고잖아요. 거기 이스라엘, 하마스, 사우디, 예멘, 후티, 중동 언제나 여기는 화약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쪽에 후티 반군들이 심심하면 지금 유조선들 혹은 컨테이너선들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정학적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 파나마운하는 편하느냐? 파나마운은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그 수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계단식으로 지금 운하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 막대한 물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가뭄이라든지 이런 자연적 현상이 벌어지면은 이 물을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파나마 운하는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행을 대폭 줄인 상황까지 있거든요. 근데 북극 항로는 이 두 가지로 더 완전히 자유롭죠. 지정학적 문제 없죠. 다만 러시아가 협력을 한다는 전제라고 그러면은 지정학적 위협은 없어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사실은 이게 좀 북극 항로는 슬픈 게 뭐냐면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북극 항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녹아버리니까. 녹아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녹아버리는 상황, 기후 변화로 파나마는 제한을 받는데 북극 항로는 오히려 제한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하관 경제적 가치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그리고 이제 기술이 점차 발달하니까 북극해에 있는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이런 이제 북극의 거대한 잠재력을 포착한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일단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북극 항로 정기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20일 만에 북극 항로 항해에 성공을 했다는데 이 북극 항로가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런 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권위주의 가치 사슬에 국가니까. 있기 때문에 가는 네. 거고, 지금 전쟁 시즌인데 결국에는 이제 북극 항로를 지나서 러시아 연안을 지날 때는 쉐빙선의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국제사회에서 그 쉐빙선의 도움을 받게 되면 국제 제재의 대상이 돼요. 그게 왜 그렇게 났냐? 결국에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쪽 통로를 통해 갖고 뭐를 보낸다 하게 된다면 결국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를 도와주는 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번에 그 중국의 이스탄불 브릿지호라고 하는데 그 얼마나 크냐면 7, 8층 높이 빌딩 높이 정도 컨테이너선이에요. 이게 이제 작년도 9월 22일 날 출항을 해가지고 20일 만에 영국의 그 헬릭스토우 항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거의 뭐 이제 그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것보다 뭐 절반 정도의 어떤 거리가 단축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북극 항로에 대해서 이제 다 장밋빛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러시아 연안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뭐가 있냐? 거기는 또 이제 얼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빙하가.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되게 비싸요. 엄청나게 보험료가 비싸요. 정말 실질적인 네. 문제네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에는 거기는 러시아 안방이기 때문에 여름이라 할지라도 부분 다 그 큰 빙하들이 있고 떠다니는 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세빙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세빙선 도움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합해보게 되면 그냥 수에즈 운하로 가는 게 더 싸요,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속칭이 가성비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근데 이걸 왜 중국이 가능했냐? 결국에는 아까 정치적 목적 때문에 같이 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선사가 또 뭐냐면 유슈 시핑이라는 데가 있는데 중국의 회사예요. 2024년도에는 전쟁 중이었죠. 13번 왔다 갔다 했어요. 13번을 북극 항로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북극 항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선박은 중국 선박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왜 갔다 왔다 하겠느냐라는 것들은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금 다 딱 보니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세빙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국제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 이런 부분들이 잘 이제 협조가 되지 않으면은 네. 지금은 아무나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 구축이라는 말이 맞긴 맞는데 결국에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러시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조한반 박사님 러시아 통이시니까 또 예. 물어봐야 되는데 지도를 보면요.
북극 해안선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군사기지 숫자도 나토 전체를 다 합쳐도 더 많아요. 예. 러시아가 이제 북극에 배치한 군사력, 사실 지금 전쟁 중이라서 여력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극지에서 군사력을 운영하는 건 아주 힘들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뭐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해놨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나 다만 나토와 미국은 엄두를 못 내는 쇠빙 정찰선이라든지 쇠빙 전투함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핵잠수함 추진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과 나토는 못하는 걸 러시아는 하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노하우예요. 북극에 특화된 노하우, 군사 운영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 일상적으로 적응된 군사 태세와 간헐적으로 적응하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직 극지에서 전투가 벌어진 적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야, 지금 그러면 진짜 가장 막강하겠네요. 그럼요. 가장 앞선 이 극지 적응, 이 군사 태세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정치 뉴스 쭉 보다 보면요, 푸틴이 이제 집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북극 항로를 북극 쪽을 러시아의 미래가 걸린 지역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푸틴은 이미 2014년에 북방 합동 전략 사령부를 만들었어요. 그 북극을 군사적으로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노하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푸틴은 신동방 정책이라는 걸 러시아의 미래로 생각해요. 그 뭐냐면 서유럽, 푸틴은 뼛속 깊이 반서구주의자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구로 나가는 길이 더 막혔잖아요. 그럼 동방 어디냐? 바로 시베리아 극동 이쪽에서 미래를 찾겠다는데 여기도 얼음투성이잖아요. 근데 푸틴의 비장의 무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 거쳐서 유럽까지 다 이어지거든요. 이 세계 유일의 대륙간 철도예요.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했어요. 더 빠르게, 더 현대화되게, 더 편안하게, 물동량 많이 수송하게. 두 번째는 시베리아 극동의 지하자원. 이 천문학적이거든요. 북극도 포함되고. 네. 세 번째가 북극 항로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푸틴의 신동방 정책, 러시아 미래를 생각하는 그림에는 항상 북극이 들어있어요. 시베리아도 크게 보면 북극권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푸틴이 이 생각하는 이 북극권에 대한 개발, 그다음에 북극 항로에 대한 생각은 아주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고 이미 체계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른 나라들이 지금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를 따라잡기는 사실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북극의 두꺼운 얼음 생각하면은 뭐 어떤 장애물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걸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던데요? 장애물이 결국에는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애물이지만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건데요. 그래서 바스티온 방어 전략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스티온. 바스티온이 영어로 하게 되면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러시아 해군의 전략 핵 잠수함 SSBN이라고 하잖아요. 대양으로 멀리 내보내지 않아요. 대양으로 멀리 내보내지 않고 본토와 가까운 이제 해역에 숨겨두는 전략을 이제 바스티온 방어 전략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이나 나토로부터 그 예전에 선제 공격을 이제 받게 된다면 살아남아야지 이제 제2격을 때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방어 전략이 나온 거고요. 그 러시아의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전략 핵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러시아 해역이죠. 이제 바레치해하고 오호츠크해 등의 두꺼운 얼음 층 밑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는 이제 해안포라든가 미사일 사거리 내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일격을 받은 다음에 이제 다시 보복을 하는 어떤 형태로 해서 그런 어떤 전략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역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전략이 더 통하게 된 게 뭐냐면 1970년대부터 더 통하게 된 건데 그때 뭐가 발생했냐면 SLBM 지금 북한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SLBM이 그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신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대량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전 잘 모르겠지만은 그 러시아 잠수함이 시끄러워서 대양으로 나가게 되면 미국에 의해 통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갈 필요도 없고 안방에서 사거리를 갖춘 SLBM을 장착하고 있다가 그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 바스티온 방어 전략이 나온 거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기후 온난화가 되면서 이제 북극권이 녹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더 예전보다는 자유롭게 기동의 융통성과 자유성이 확보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 특히 23년도에는 핀란드, 24년도에는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가 받는 그 위협, 안보 위협은 가중이 되기 때문에 다시 아까 조 박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냉전기처럼 네. 이 북극권이 하나의 어떤 뭐랄까 바스티온 전략의 하나의 어떤 성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이거 이름이 참 재밌는데 콜라반도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콜라반도. 근데 이게 바스티온 전략의 중심지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핵무기와 핵 잠수함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단 네네. 말이에요. 이제 네. 콜라반도 저희가 위치를 보니까 나토 가입국이죠. 노르웨이, 핀란드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네요. 중요한 지역이죠. 이렇게 어떻게 딱 보시기에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네.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잖아요.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장 북서쪽 이 끝에 있는 거고요. 흑해함대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지금 다 길목이 막혀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어떤 자폭형 무인 수상정에 의해서 지금 지리멸렬된 상태라고 보는 것들 전문가들 거의 한결같은 얘기인데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러시아의 함대들이 딱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예를 발트 함대 마찬가지고 이제 흑해 함대 마찬가지고 국제사회가 제재를 해버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하고 미국에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르만스크 그러니까 대서양으로 갈 수도 있고 북구로 갈 수 있는 그 함대가 북방 함대가 상당히 큰 조명을 받고 전략적 가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전쟁 중에도 푸틴이 되게 이상하게도 무르만스크에 있는 이제 함대 전력을 강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이제 토레 산드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러시아가 콜라반도의 병력을 확장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핵탄두 무기고 중 하나가 위치한 곳이다. 그리고 핵무기는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영국과 극지방을 넘어 캐나다와 미국 쪽으로도 지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이 무르만스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북방 함대가 되게 전략적 가치가 되게 높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콜라반도에 있는 무르만스크 근교의 항구 도시에 세베로모르스크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북방 함대 근거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보게 되면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도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지난 2년 동안 푸틴이 진짜 뭐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잠수함이라든가 그다음에 호위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건조를 하고 있는 시도가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얼음이 많이 녹았다고 해도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쇠빙선. 쇠빙선이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40척에서 50척 더 넘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쇠빙선이 저희 상상 속에는 큰 배가 이제 하나가 뚫으면서 가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왜 세빙선이 많아야 되느냐? 지금 얼음을 깨고 가잖아요. 그럼 요새 한 대 따라가거든요. 배가 수십 대 기다리고 있다가 한 대 따라가면 가는 게 아니고 네. 배 한 대 갈 때마다 하나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수십 척이 필요하죠. 한 대 가고 두 대 가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 많은 쇠빙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는 쇠빙선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쇠빙선은 러시아도 강국이고 핀란드도 강국이에요. 그렇겠죠. 설계에서. 지리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나 한국이 최첨단의 선진 그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쇠빙선 쪽에서도 아주 효율적인 건조 체계를 구축하고 그럼 있고 또 완벽한 동맹이 아니면 팔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제 쇠빙선은 군사 무기가 아니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 그렇죠. 이전에는 상당량을 수주했고 또 쇠빙선뿐만이 아니라 극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랜트, 해당 플랜트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LNG선, 쇠빙 LNG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푸틴이 말하는 북극 항로, 시베리아 극동 개발, 그다음에 시베리아 횡단 절도 이거를 완벽하게 이용할 때 경제적인 효율성을 확보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이 부산항이 바로 북극 항로로 가는 최단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북극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네. 한국의 여러 가지 산업 지정학적 그 장점들은 맞아 떨어지네요. 친화력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살짝 착각했던 게 쇠빙선이 맞다. 무기가 아니었구나. 근데 무기가 아니지만 말씀을 들어보면은 쇠빙선이 영토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러시아에서는 이제 핵 추진 쇠빙선을 8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승전 50주년 호,
뭐 그다음에 바이카치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 척당 힘이 75,000마력이에요. 한 2.8km 정도까지 이렇게 두께가 되는 얼음을 이제 이거를 파쇄할 수 있다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어떤 세빙선을 다 갖고 있는 것들이 러시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륙붕 지역까지만 한다고 하는 국제적인 관념보다는 그쪽은 다 얼음지대니까 그 비가지대니까 내가 가는 곳이 다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빙선이 없으면은 통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세빙선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움직이는 국경선을 만드는 기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세빙하다가 딱 갔는데 두꺼운 얼음지대에 있어. 그 위에다가 군인을 갖다 놓게 되면 전투기도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네요. 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음이 얼지 않은 그냥 대양과는 다른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게 정확하게 이걸 캐치를 해가지고 시류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푸틴이. 실효적 지배. 예, 예. 시류적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평화로운 전 세계의 상황에서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통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이제 정치 체제가 블록화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어떤 시대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세빙선을 군사적 이용하는 걸 넘어서 전투용 세빙선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76mm 함포, 대공 미사일 시스템까지 갖췄어요. 이게 있다는 얘기는 이제 북극을 공공의 바다가 아니다. 우리 거다. 우리의 어떤 군사적 통제구역 안에 놓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러시아는 북극을 자기 주권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땅이다. 그럼요. 예. 그리고 조 박사님 말씀처럼 실제로 러시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 항로가 러시아 해안선을 따라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게 최단 거리고 그게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항로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진 게 러시아고, 그다음에 지금도 항로가 있다고 그러지만 유사시에는 세빙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유빙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러시아의 세빙선을 동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세빙 전투선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걔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반 함정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세빙 전투 함대가 뭐 대규모로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러시아의 계획은 지금 북극에 대한 완전한 군사적 주권 확보가 목표거든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이미 53%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거기를 수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고 푸틴의 신동방 정책이 뒷받침을 하니까 지금 이건 시작이죠. 이제 여기서 뭐 세빙 전투함정이 있다가 아니라 이제 이 규모가 커지겠죠. 구축함 수준으로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훨씬 더 많은 함대를 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나 나토 같은 경우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죠. 자,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소문으로 떠돌던 전쟁사도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비밀 기지입니다. 디파고에서 알아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달 뒷면에 비밀기지를 건설했다거나 남극 얼음 밑에 UFO 경납고를 숨겨뒀다는 소문 말입니다. 패망한 지 80년이 흘렀지만 나치의 비밀기지를 둘러싼 음모론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대부분은 현실적인 근거가 없는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상상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던 나치 비밀기지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 뒷면도 남극의 지하 동굴도 아닌 북극해의 가장 깊고 외딴 섬에서 말입니다. 2016년 러시아 과학자들은 북극점까지 불과 1000km밖에 되지 않는 척박한 섬 알렉산드라 랜드에서 놀라운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얼음이 녹아내린 영구 동토층에서 녹슨 벙커의 잔해와 연료통 등 500여 점의 유물이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그런데 문서 뭉치에서 결코 반갑지 않은 문양이 발견되죠. 바로 나치의 상징 하켄크로이츠. 제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북극 오지에 비밀 군사기지를 건설했던 겁니다. 북위 80도, 1년 중 9개월이 겨울이고 짧은 여름조차 생명이 살기 힘든 극지 사막. 도대체 나치 독일은 이 척박한 땅에 왜 발을 들였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확한 기상 정보였습니다. 기상학적으로 북반구의 날씨는 편서풍을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서쪽, 즉 북극해의 날씨를 미리 안다는 건 며칠 뒤 유럽 본토의 날씨를 미리 내다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 연합군은 날씨의 발원지인 북미와 그린란드, 아이슬란드를 잇는 북대서양 전역을 장악하고 기상 관측망을 구축했는데요. 덕분에 기상 전선을 미리 파악해 작전을 정밀하게 조율할 수 있었죠. 반면 독일군은 연합군이 기상 암호를 바꾸는 등 정보 차단에 나서자 기상 관측에 애를 먹습니다.
자체 기상 관측선을 운용해봤지만 연합군에게 줄줄이 격침당하고 말았죠. 결국 날씨가 시작되는 곳 북극해에 자신들의 눈을 심기로 결심합니다. 히틀러는 북극의 무인도 알렉산드라 랜드에 비밀 기상 관측소 건설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혹한기 생존 훈련을 마친 최정예 팀이 꾸려졌는데요. 초기 인원은 기상학자와 기술자, 무전병 등 총 10명, 작전명은 샤츠그래버, 우리말로 보물사냥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943년 9월 이 비밀 부대는 기상 관측선 캐딩게노를 타고 유보트의 호위를 받으며 은밀히 이 섬에 상륙합니다. 그들은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벙커를 짓고 매일 암호화된 기상 정보를 본국으로 타전했죠. 이 정보들은 유보트와 독일 공군에겐 그야말로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기지의 목적을 두고 다른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오컬트에 심취했던 나치가 고대 아리아인의 유물이나 신비한 힘을 찾으려 했다는 주장도 내놓는데요. 보물사냥꾼이라는 작전명 역시 단순한 기상 관측소로 보기엔 의미심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이 비밀 기지는 끝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원들이 전멸 위기에 처하고 만 것. 연합군의 공격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지가 완성된 후 그들에게 닥친 가장 큰 적은 연합군이 아니었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 몇 달 동안 해가 뜨지 않는 극야,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전세가 기울며 본국으로부터 보급마저 끊기고 맙니다.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고 대원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렸죠. 생존을 위협받던 어느 날 그들 앞에 나타난 건 거대한 북극곰 한 마리. 굶주린 나치 대원들에게 북극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고깃덩어리로 보였던 걸까요? 결국 그들은 총을 들었고 사냥에 성공합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신선한 고기. 그런데 다음 날부터 기지의 거의 모든 대원이 고열과 복통, 전신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명만 제외하고 말이죠. 혹시 그가 고기에 독이라도 탔을까요? 연합군의 스파이였던 걸까요? 그만 멀쩡했던 이유,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원들을 사경을 헤매게 만든 원인은 바로 선모충이라는 기생충이었죠. 곰고기를 충분히 익히지 않은 채 유크처럼 먹은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던 겁니다. 그들은 본국으로 구조 신호를 보냈고 1944년 7월 독일군은 급히 수송기를 띄워 대원들을 싣고 도망치듯 철수합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회복했지만 다시 북극 비밀기지로 돌아가진 못했습니다. 나치의 야심찼던 북극기지 보물사냥꾼은 그렇게 곰고기 한 점으로 허무하게 퇴장하고 만 것이죠. 80여 년이 흐른 지금 나치 비밀기지가 있던 그 자리에는 러시아의 최첨단 미사일 기지가 들어섰습니다. 얼음이 녹고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이곳의 전략적 가치는 그때보다 더 커졌기 때문인데요. 과거 나치가 기상 정보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면 지금 세계 열강들은 자원과 항로를 얻기 위해 다시 북극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에게 북극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욕망의 보물지도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자,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북극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 그린란드, 그린란드 워낙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이거 우리 미국 영토를 편입해버리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또 전담 특사를 임명했어요. 이게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닌가 봐요. 그럼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여기에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그 본질적인 이유일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뭐 히토류 양이 뭐 150만 톤이 이제 뭐 매장돼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글로 갔다 이렇게 하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지구 온난화는 기정사실화된 이제 확정된 미래입니다. 확정된 미래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북극을 통한 어떤 항로가 지금 3가지 정도까지는 없겠지만 다양하게 갈라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라치는 중심에 그린란드가 있는 것이고 그린란드를 보게 되면 서쪽으로는 캐나다 북쪽 해역을 지나는 북상 항로가 있고 동쪽으로는 북극점에 가까운 곳으로 알래스카와 아이슬란드를 연결하는 북극 횡단 항로가 또 지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지역이 이제 결국에는 경제적이고 안보적인 중심지가 될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그 전략적 가치를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깨닫고 이제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은 1953년도에 그린란드에 이제 툴레 공군기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제 거기를 피투피크 우주기지로 하고 있는데 왜냐면 우주에 관련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공군뿐만 아니라 우주에 관련된 병사와 이제 장비들을 집어넣으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미국만 달라들겠어요? 뭐 중국도 거기다가 막 그린란드 협조해갖고 뭐 입찰 늘락하고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뭐랄까 주도권을 또 잡아야 되겠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라는 어떤 측면에서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핫스팟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이 시급한 게 쇠빙선이 급할 것 같아요. 미국이 보니까 세 척 있습니다. 세 척. 예. 그래서 핀란드, 캐나다 손잡고 아이스팩트라는 쇠빙선 동맹이라는 걸 결성을 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림을 보면 핵심 국가가 러시아, 캐나다, 알래스카가 있는 미국이거든요. 여기 덴마크가 껴요. 그린란드. 근데 지금 덴마크는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너 그거 가질 거야. 그 덴마크 지금 제일 화났거든요. 그다음 캐나다는요. 미국 주가대 캐나다도 화났어요.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인 캐나다와 지금 덴마크가 이 북극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이거든요. 덴마크도 무시 못해요. 다만 덴마크가 조선이나 이런 데 영향력이 없어 그런 거지. 근데 이 국가의 국민들이 지금 미국을 가장 두려운 존재로 지금 깨닫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랑 지금 그 쇠빙선 동맹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은 쇠빙선 만들 수 있는 시설부터 시작해서 건조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일반 배도 지금 못 그럼요.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핀란드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한쪽으로는 등을 치고 그렇죠. 한쪽으로는 협력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는 거죠. 지금 캐나다도 미국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캐나다는 그 해안선이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섬이 많거든요. 근데 해군력은 사실상 아주 빈약하거든요. 잠수함 전력은 거의 뭐 지금 무용지물일 정도고. 네. 그렇게 보면은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력과 함께 불신을 같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스팩트라는 걸 만들고 있지만 이건 더 나아가기 어렵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아이스팩트는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럼 쇠빙선으로 돌아가서 말씀하신 네. 대로 쇠빙선 만들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이미 우리나라랑 조선업은 협력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K조선이 어떤 핵심 파트너, 쇠빙선에서도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되게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러시아와 쇠빙선 관련된 협력을 한 경험이 다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쇠빙선 주문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기후는 더 온난화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수혜를 볼 업체로는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이 꼽히고 있고, 이제 하나오션의 전실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이잖아요. 그때 이제 쇠빙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건조했고, 그 삼성중공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즈베즈다 조선소와 쇠빙 LNG선을 같이 건조해서 협력한 경험이 있어요. 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큰 기회가 올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우러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쇠빙선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보게 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러 전쟁이 이제 발발하기 전까지에는 우리 조선사의 최대 고객이었고요. 지난 21년도에는 대우 조선해양과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각각 네 척씩 쇠빙선 발주한 바가 있어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아까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북극은 녹아갈 거고 온난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쇠빙선의 어떤 뭐랄까 수준은 늘어날 거고 또 그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쇠빙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거거든요. 한 대가 따라가면서 쇠빙선 한 대가 필요한 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너무 이제 그 길이 길기 때문에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바톤 터치를 해야 된단 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간을 나타놓고 계속 한 대에 한 대씩의 쇠빙선을 이제 뭐랄까 매칭시켜서 가야지만 신속하게 통과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통과할 때 쇠빙선을 운용할 수 있는 너 돈을 받아야 되니까 또 보험료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수주량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의 어떤 수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많은 그 배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쇠빙선이 다른 종류의 배와 비교했을 때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뭐 훨씬 큰가요? 어떤가요? 예를 들어 특수 목적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장비가 있다 하게 되면 일반적인 장비는 비싸지가 않아요. 특수 목적 장비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비싸게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데가 어디죠? 중국? 중국이잖아요. 중국과 차별화된 기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조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수에즈 운하하고 이제 그 홍해를 지나는 어떤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결국에 경제적 가치를 해서 2분의 1로 줄어드는 그 어떤 배송 어떤 거리와 시간을 우리가 북극 항로를 통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미래로 가게 되면 될수록 북극에 의지하는 어떤 그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을 따돌릴 수 있다면 저희가
거의 독점으로서는 뭐 100%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계속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계속해서 이제 해나갈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이라는 것들이 매력적인 어떤 항구가 되어 있고 네. 그 주변에서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잘하는 이제 방산이 뭘 잘하죠? 패키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내수까지도 확장될 수 그러네요. 있으니까 좋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북극 항로에 대한 이제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고 본격화하고 있어요. 정부가 정기 운항 개설을 목표로 해서 올해부터 시범 운항에 나서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항로를 개설한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항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어디가 수심이 있고 어디가 얼음에 문제가 있고 하는 걸 지금 개척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부산항을 출발해서 유럽까지 가본 경험은 없어요. 그 근처까지 북극의 주요 거점까지는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척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경제적 가치는 뭐 이미 최단거리라는 데서 드러나지만 지금 뭐 수에즈 운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머릿속에 항로를 잘 생각해 보시면 대만이 왜 중요하냐에 들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세계 물동량의 3분의 1이 대만 인근을 지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동중국해 지나서 필리핀에 지나서 그 좁은 몰라카이업을 지나거든요. 여기도 해적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항로들은 사실 상당히 위태위태해요. 병목 현상이 있고. 그런데 만일에 북극 항로를 개척해서 자유롭게 활용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날개를 다는 거죠. 거기다 북극 항로뿐만이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이용한 시베리아 횡단철도도 같이 이용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 모든 게 러시아의 협력 가능성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가지지 않는 이 지정학적인 북극 항로의 최단거리, 그다음 부산항이라고 하는 이 환적항의 인프라, 거대한 인프라 이런 걸 활용한다 그러면은 그 경제적 가치는 따질 수가 없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부산이요. 사실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도시인데 사실 활력을 잃었다는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이뤄지면은 부산항이 굉장히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전 세계 제 두 번째 이제 큰 환적항이잖아요. 싱가포르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적항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북극 항로 가는 최단거리에 있는 항구이기도 하고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북극 항로가 개척된다면 이제 그 선적을 환적하고 그런 어떤 운송에 관련된 통제와 관제의 어떤 권한이 이제 부산항에 생긴다는 겁니다. 네. 엄청나게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배들이 들어와서 환적을 할 때 환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비도 하고 관광도 하고 뭐도 하고 좀 여러 가지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해안 도시들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거기 있는 산업이 이제 활성화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부장도 바꿔야 되고 뭐 연료도 넣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생필품도 다시 이제 추가 공급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인접해 있는 항구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부산항 벨트로 하나가 엮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부가가치가 열 수 있는 것이고 여기를 이제 결국엔 북극 항로가 뭐 러시아 위쪽으로만 집중돼서 우리 그건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항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산항에서 이제 특정 국가에서 이제 제재를 해버렸다. 그럼 그 국가는 이 항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안보적 차원에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 부산항이 미래에는 안보적, 경제적, 산업적 가치를 이제 그 부가가치를 이제 창출하는 하나의 어떤 북극 항로의 거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 정부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해수부가 부산으로 간 이유도 여기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게 이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극을 전담할 차세대 쇠빙선 건조에도 착수를 했고 이제 시작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극을 자기들 앞마당으로 생각하면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부산항이라는 무기가 있고요. 물류센터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지금 배송받는데 주문하면 이게 뭐 중국에서도 오고 어디서 오잖아요. 그럼 이게 물류창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로 간다고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배가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상품이 모여서 여기서 선적해서 가는 게 부산항이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뭐 상하이 이런 데하고 비교가 안 되게 가깝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스가가 상징하는 조선.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외교 안보적 차원에서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과 일본에게 감사한다.
왜냐 러브 전쟁에서 이성적으로 행동을 줬다. 그리고 살상무기 지원 안 했거든요. 유럽은 살상무기 지원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러시아와 북방 사개 도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토 문제가. 근데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게 우리잖아요. 중국하고도 일본도 척지고. 그럼요. 그다음에 중국은 자기들이 근 북극 국가라고 그러거든요. 세상에 근 북극 국가가 어디 근 있어요? 북극. 그럼 우리가 근 북극 국가죠. 웃기는 얘기인 거고. 중국의 지금.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예. 자 물류 거점인 부산항 인프라, 그다음에 조선. 지금 세빙선 핀란드라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한국이 최첨단 LNG 세빙선도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와의 전략적 제휴 가능성. 전쟁 끝나면 러시아는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요. 왜냐 유럽은 못 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 장악하고 있으니 제재를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중국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벽한 협력은. 그럼 남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밖에. 우리는 다행히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전략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줄을 만들면 돼요. 우리가 탈 수 있는 줄을 만들 수 있는 네.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살다가 볼수 보면 있죠. 가끔 나라 걱정이 될 때가 있는데 우리 조한만 박사님 말씀만 듣고 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국뽕이 아니라. 조상근 교수님은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엔 북극 항로상에 있는 주요 거점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거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갑자기 뭐 북극에 가서 우리가 뭐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동맹의 어떤 또는 이제 군사 협력국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알래스카에 보게 미국에 이제 아일슨 공군기지라는 데가 있고 저희가 주기 훈련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쪽에서 이제 더 공세적으로 더 뭐랄까 뭐 R&D를 위한 이제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무기체계 개발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쌓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산 과학기지가 있죠. 그게 이제 노르웨이형 이제 스발바드 군도에 있는데 그 과학촌 안에 있어요. 거기도 이제 결국에는 이 북극 항로에 이제 관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과학적인 활동을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게 또 미국 길란드에 이제 피트피크 공군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주 항공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가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결국은 아까 조한범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그 지리적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끝납니다. 갈 수가 없어요. 다 의존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주를 만들려면 그 지리적 특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러시아 그 정보를 주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안보적 측면에서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북극 항로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북극 지역에 대한 안보가 또 이제 경쟁과 마찰이 생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이제 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무인 체계잖아요. 그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잠수정이라든가 이런 무인 체계들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갖고 있는 데이터가 다 북극이 아니에요. 극지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UAV, UGV, USV, UEV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게 차세대 어떤 K방산으로 이제 확장하는 어떤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경제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마스가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이제 SMR 얘기가 많이 나와요. 결국에는 SMR이 이제 장착된 세빙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왜 핵심 잠수함에 이제 잠수함에 그쪽을 넣기 때문에 같이 이중 목적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진짜 파워풀한 세빙선을 갖고 이제 그 러시아하고도 당당하게 협력을 할 수 있고 니네가 개방을 해주면 우리가 뭐랄까 그 절찬리에 세빙선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딜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국방적인 안보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좀 지리적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천천히 해야 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탁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걸어보면서 해야 된다. 그 시기가 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북극 항로가 전 세계 산업 지형과 안보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북극 항로 추진본부 출범은 거대한 전환점의 시작인데요. 기술력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이 북극해의 새로운 주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KFN에서 여러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